네, 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학 현대시 파트를 다뤄볼 건데요. 시작 전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뭐 본인이 현대시에 그렇게 큰 약점이 없다, 현대시는 좀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 뭐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각 파트별로 제가 초입에 좀 설명드리는 그런 개념들만이라도 반드시 좀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 전에 혹시 뭐 비문학이나 고전시가 영상을 아직 안 보고 오셨다면 이 역시 반드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복습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 고전시가에서 뭐 평가원 입장에서는 문학 작품을 다룰 때 해석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판단한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고전시가 이제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만 보고 애초에 지문을 안 보고 지문을 해석하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시가뿐만 아니라 문학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얘기들을 고전시가 영상 그리고 비문학은 비문학 영상에서 또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안 보고 오셨다면 반드시 보고 오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현대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도 단순히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내가 알고 이 작품의 해석이나 뭐 소재나 어떤 주제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를 공부할 때 임하는 자세는 개별 현대시들에 대한 그런 해석보다는 현대시를 총괄하는 그 망라할 수 있는 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시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현대시가 다루는 내용 또한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현대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현대시고요. 두 번째는 광복 이후에 쓰여진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들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당대에 쓰여진 시들은 99.9% 반드시 일제강점기라는 맥락 하에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 조선에는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지식인층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잣집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트 집안의 그런 자제분들만이 좀 시를 쓰거나 문학에 대해서 공부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나만의 시를 쓰겠어 라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들은 99.9% 일제강점기라는 맥락 하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해당 시가 반드시 그런 일제강점기라는 맥락 하에서 쓴 시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왜? 그러한 시대적 맥락 하에서 쓰여진 시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제강점기라는 맥락 하에서 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죠.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떤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좀 몇몇 시인들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좀 귀에 익은 시인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용운, 백석, 이육사, 윤동주, 정지용, 조지훈, 자, 이런 시인들 이름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시인이라면 그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시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인들과 달리 현대의 시인들은 그 수와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일제강점기 시인들은 그 소수가 극소수였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시를 봤을 때 그 시에 시인의 이름이 좀 익숙하다,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싶다면 10중 8구 그 시는 일제강점기 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김소월 시인이나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시 창작 활동하신 건 맞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정시를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서정시를 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 감정이나 정서를 담은 그런 시인데요. 흔히 말하는 어떤 자연에 관한 시, 가족이나 사랑에 관한 시 이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두 시인 이름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좀 내가 익숙한 시인들은 웬만하면 다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시의 주제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간단합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표에서는 크게 네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저항이 있고요. 연민, 성찰, 이렇게 고향 이렇게 있죠. 요것들은 일제강점기라는 맥락하에서 쓰여진 시들의 주제의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라면 요 네 가지 주제의식 하에서만 시상을 전개하게 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둘 이상의 어떤 주제들이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외에 다른 주제의식을 품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이 주제의식들을 적어놨는데요. 이 주제의식들을 간단히 좀 설명하자면요. 저항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일제 항복하지 않겠어. 이 일제강점기 현실을 견뎌내고 반드시 극복해내겠어. 라는 그런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민은
이 일제강점기 하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 보통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내세워서 이 존재가 겪는 어떤 불쌍한 상황들을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이 겪는 그런 아픔으로 형상화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찰은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대 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폭탄 던지고 의용군에 나서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앉아서 시를 쓰고 있다 에서 나오는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무력하고 내가 좀 유의미한 걸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끄러움이겠죠. 그래서 주로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보인다면 성찰이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겠다라고 추정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이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내 지금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이 일제강점기 현실 때문에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가 있거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해가지고 고향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고향이 그립다. 뭐 이런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로변에 정서, 태도, 착한 시어, 나쁜 시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가 저항시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저항시는 보통 의지적이고 굉장히 단호하고 좀 비장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항시에서 주로 착한 시어, 다시 말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시어들은요, 광복, 뭐 우리 민족의 해방 이런 것들이고요. 이 저항시에서 나쁘게 묘사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일제 그리고 일제강점기란 이 환경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민도 똑같습니다. 연민을 다루는 시의 정서는요, 주된 정서가 슬픔입니다. 근데 뭔가 이 슬프다는 게 비장한 슬픔보다는 뭔가 좀 가여워하고 안타까운 그런 슬픔입니다. 그리고 태도는요, 당연히 연민이겠죠. 뭐 이거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한 시어, 즉 다시 말해서 이 연민하는 시에서 주로 피해자나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상들은 전부 다 민족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나쁜 시어는 당연히 일제입니다. 세 번째로 성찰도 똑같습니다. 성찰은 부끄러움이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라는 그런 정서를 의미합니다. 성찰을 주제의식으로 삼는 시들의 주된 태도는요, 보통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좀 허무하다, 공허하다, 내가 과연 뭘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식의 허무나 좀 자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착한 시어, 다시 말해서 이런 시들이 좀 추구하는 바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뭔가 도달하는 바들은 보통 자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책을 멈추고 그래, 나 드디어 결심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성찰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분열되었던 나의 자아의 합일 뿐만 아니라 민족성과의 합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향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뭐 외로움이나 아니면 소외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고향에 관련된 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향 관련된 시에서 착한 시어는 뭘까요? 뭐 고향이겠죠. 고향, 향토적 어떤 풍습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쁜 시어는 일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나쁜 시어, 즉 뭔가 내가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시어들은 전부 다 일제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이 환경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죠. 왜냐, 시에서 뭔가가 나빠 보여, 뭔가가 부정적이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일제강점기구나, 이 시대적 맥락이구나 라고 파악하고 그냥 쑤셔 넣고 들어가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 성찰에 관련된 시에서 일제뿐만 아니라 나약한 내 스스로, 뭔가 내 스스로의 좀 나약한 의지 같은 것들이 좀 부정적인 시어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2024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네, 이 시는 조지훈 시인의 맹세라는 시인데요. 조지훈 시인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의 시인 중 한 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일제강점기 시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이 시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쭉 읽어봅시다. 사실 뭐 전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쭉 읽으면서 어떠한 정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뭐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것은 어찌하리야. 입을 맞추어 불어넣고 죽어가리야. 모든 거 다 잃고라도 먼 훗날까지, 다시 죽을 날까지 어떡한다. 나는 울어라. 그래가지고 뭐 수치되는 날까지, 제되는 날까지 나는 울어라. 수치되고 제가 되고, 그리고 뭐 먼 훗날까지 다 잃고 나서도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계속 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가요?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의지적이고 끝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명백히 주고 있죠. 이거는 당연히 저항시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항시로 분류되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나온 시어들도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나온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시어의 의미는 그럼 뭐가 될까요? 당연히 광복이 될 거고요. 이를 방해하는 어떤 환경들은 다 뭘까요? 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죠. 임은 듣는가 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라고 합니다. 딱 알겠다. 여기 나오는 요 임, 그리고 요 거룩한 이름 전부 다 뭘까요? 광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 임과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광복을 위한 노력들일 거고요. 이를 가로막는 시어들은 전부 다 일제의 방해겠죠.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아픈 가락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럼 아픈 가락 위아래 한번 맥락을 좀 봅시다. 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이건 뭘까요? 이 아픈 가락은 내가 누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임은 누구였어? 광복이었죠. 아, 그럼 이 아픈 가락은 광복을 위한 것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지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임에게 자연스럽게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딱 봐도 아니죠. 왜? 구천에 사무친다고 했고 또 이제 아픈 가락이라고 했고 자부심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오히려 좀 뭔가 좀 슬프고 뼈를 깎는 노력은 될 수 있겠지만 자부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서름을 담고 있다. 자, 광복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서름, 이 해석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 광복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 뭐 의용군이나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희생과 서름, 해석상 문제가 전혀 없죠. 올바른 선지고요. 3번 보겠습니다. 대나무의 설인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진치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이건 저항시니까 의지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임의 뜻을 잊으려 해? 광복을 잊으려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뭐 성찰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항시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피리의 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왜? 해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직 광복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광복 이후의 시라면 일장정의 시가 아니겠죠. 일장정의 시라는 거는 광복이 오기 전에, 즉 해방되기 이전에 쓴 시기 때문에 화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애매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명백합니다. 자,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살아남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임은 누군가요? 광복이에요. 광복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누가 살아남았건 살아남지 못했건 이 외침은요, 이 아픈 가락은요, 광복 전까지는 끊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전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2025년 9월 평가 문제입니다. 자, 요 시는 여기 보이시죠? 백석 시인의 시고요. 북방에서라고 불리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 시도 한번 똑같이 빠르게 분위기만 좀 파악을 하면서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한번 특정해 봅시다. 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그리고 배반하고 난 떠났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누군가 슬퍼했대요. 그리고 누가 또 울었대요. 오케이. 나는 그때 그리고 어떤 슬픔도 시름도 없이 떠나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 나는 딱 나왔네요.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명백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뭐죠? 부끄러움, 성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요 생가라는 표현은요, 이 시 말고 이제 다른 시 파트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인데요. 요거 없어도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봅시다. 자, 가의 화자는, 이게 이제 가시였어요.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돌비를 깨가지고 많은 의문관을 땅에 묻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한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옛 하늘, 나의 땅. 그러면 요것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요 슬픔과 시름에서 반대되는 느낌이었겠죠? 왜냐? 요게 쫓겨서 이 아래로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이 태반은 쉽게 말해서 화자가 생각하기에 이 슬픔과 시름에 반대되는, 즉 슬픔과 시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태반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태반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의 합일 또는 민족과의 합일 이런 걸 의미한다고까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건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상실감 뭘까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뭔가가 사라져 있고 뭔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찰의 화자가 느끼는 태도, 정서와 일치하나요? 그렇죠? 허무 등장을 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소외감 보겠습니다. 소외감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 보면은 소외감 느끼려면은 이 태반이 뭐여야 됩니까? 화자의 고향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주제 의식 하에서 뭔가 내가 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을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 맥락시처럼 보이진 않죠. 왜? 실제로 돌아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향 관련된 시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감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별을 수용한다래요. 이별을 수용한다. 이별을 수용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이 뭐 사라져도 난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반대죠. 화자가 수용해야 될 거는 어떤 걸까요? 합일되고 뭔가 다시 내가 뭔가를 복구하고 뭔가 내가 합쳐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텐데 이별을 수용한다는 거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라고 했습니다.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자, 이건 어떨까요? 이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 이 태반이 정말 긍정적인 의미라면 이게 이 태반에서 나는 다시 합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지문을 본다면요,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지금 뭐라고 나오나요?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모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라고 하죠. 여기서 뭔가 합의를 이루거나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었나요? 못 이루었죠. 그리고 화자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했는지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뭐 완벽히 틀렸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어도 정확히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정도로는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생명의 섭리, 뭐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은 보통 서정시나 아니면 이런 자연 관련된 시들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와는 그렇게 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가라는 이 나시를 아직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굉장히 유력한 정답 후보들을 좁혀놨습니다. 1번과 4번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1번일 겁니다. 왜냐, 4번도 썩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실제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가 일제강점기의 시라고 분류가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주제만 특정 지을 수 있다면 관련된 시어들 그리고 정서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추구하는 바와 이 시를 통해 배격하고자 하는 밀어내고자 하는 바를 전부 다 자동으로 우리는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현대시더라도 억지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루트로 해석을 뚫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광복 이후의 현대시입니다. 문제는요, 광복 이후의 현대시는요, 주제와 그 소재가 굉장히 다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커다란 어떤 흐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사람들이 좀 자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건들과 다양한 그런 소재들과 주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에서 좀 선호하는 그리고 자주 출제를 했던 그런 주제와 맥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런 주제들이 반드시 모든 이제 현대시가 이 주제에 부합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현대시가 해석이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럴 때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주제들 하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쉽게 들어맞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현대시에서의 고향과 이 일제강점기 시에서의 고향은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뭐였죠? 일제강점기 시에서의 고향은 내가 고향이 있어요, 그죠? 고향이 있는데 왜 못 갈까요? 일제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 가는 거였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얼른 가고 싶다, 그립다, 이런 느낌의 고향에 관련된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고향이 존재를 하고요, 다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이었죠. 반면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남북 분단 이런 걸 제외한다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뭐 교통의 자유도 있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고향의 존재도 유지가 되고 그냥 고향 자체가 그대로 있어서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런 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 옆에 띄워놓은 박용래의 울타리 박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고향에 가서 이런 고향이 있다, 고향이 정말 향토적이고 뭐 따뜻하고 즐겁다, 뭐 이런 느낌의 그냥 고향에 관련된 즐거운 시가 등장을 합니다. 반면 똑같이 고향에 관련된 시 중에서 고향이 변질된 시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고향은 그대로 존재를 해요. 다만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닌 거야. 왜냐면요,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근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고향의 좀 향토적이고 좀 정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장이 세워진다든지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고향의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비단 뭐 건물이나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정서 또한 많이 좀 옅어지게 되고요. 이런 대표적인 시로는 오장원 시인의 고향 앞에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자는 분명히 고향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고향 앞에서 이 흙의 냄새를 맡고 또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가지고 추억을 좀 되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장군들에게 혹시 내 고향 봤어요? 라고 물어보고 다닙니다. 왜냐면요, 내가 알던 고향의 모습과 지금 이 고향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기억 속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향이 있음에도 변질된 그런 유형의 고향을 주제로 다룬 시들도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고향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기억 속의 고향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고향 자체, 그 마을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향 관련돼서는 똑같은 고향이더라도 일제강점기와 현대에서 그 유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평가원에서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와 뭐 현대, 뭐 광복 이후의 시를 엮어서 둘 다 똑같이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그 고향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향이 등장했다 하면은 이 세 가지, 정확히는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의 유형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항시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한국사를 공부하셨다면 아시겠지만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이후부터 뭐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독재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일제강점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환경이나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려는 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 시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좀 견뎌내고 버티면서 싸우고자 한다, 좀 살아남고자 한다, 아니면 뭔가 고발하고자 한다, 이 현재 뭐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자 한다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웬만해서는 다 독재에 저항하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들 있죠, 뭐 의지적, 단호한 어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맥락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화나 근대화를 거치면서 좀 빠르게 우리 문화도 그렇고 우리 시설도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물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다시 우리 본연의 어떤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기조를 우리는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김광균 시인의 시를 이 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허무주의적이고요. 다 의미 없다.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이런 어떤 허울 뿌린 어떤 문명, 가로등, 뭐 공장 이런 것들은 정말 다 본질적이지 않고 다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김광균 시인의 모더니즘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가시기 싫다, 뭐 껍데기는 가라 이런 느낌으로 가시기 싫고 뭔가 좀 거칠애가 싫고 난 본질을 원한다, 이런 것도 그냥 큰 의미에서 다 모더니즘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난다 싶으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본질적인 것 또는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뭐 굉장히 시대적으로 당연히 나올 만한 그런 시였죠. 우리 민족의 분단, 남한과 북한의 분단으로 인해서 뭐 민족이 갈라졌고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갈라져서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좀 비극을 강조하는 그런 시들도 등장을 합니다. 뭐 이 주제는 이렇게 언급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식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시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전시가 풀이법과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요, 시인과 제목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히는요, 아까 이제 시인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제목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시는 제목에 이 시의 핵심 소재나 핵심적인 시적 대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좀 파악하기 전에 시의 제목을 보고 이것이 대충 뭐에 관한 시겠구나 라는 힌트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인과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위기와 소재로 주제를 특정 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제들 있죠. 일제강점기에 주로 쓰인 4가지 주제와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많이 쓰이는 4가지 주제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시대 불문하고 서정시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쓰여져 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분위기와 소재로 이 시의 주제를 특정 지었다면 자동으로 아까 딸려 나오는 표들이 있었죠. 이 시의 어떤 어조라든지 시적 화자의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대상, 그리고 이 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대상,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고 나면요, 이때부터 특히 일제강점기라면 반드시 시어들을 편가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특성상 당연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빌런이 있으니까요. 나쁜 놈이 있으니까 나쁜 놈들 관련된 시어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또는 이 나쁜 놈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피해자 또는 선한 어떤 의도의 시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시어들을 구분짓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이 편가르기만 잘해도 정말 쉽게 문제가 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전 영상 고전시가에서도 많은 예시를 통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확인한 시가 현대시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그 현대시의 주제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그 시가 던지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에 출제되는 현대시는 반드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시를 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시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 통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요,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분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시의 해석은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시의 창작 배경이나 여러 가지 맥락을 다 알아야지만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품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시의 문장 구조와 시어의 관계에 의해서 팩트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문장 구조상,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한데 너는 뭐뭐하다 라고 할 때 그 나는 뭐뭐하고 너는 뭐뭐하다라는 것 두 개는 대비 관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 시어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A를 몰아내는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마찬가지로 대립 관계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만을 틀린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뭐 현대시가 워낙 또 종류가 많고 또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예제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확실히 어떤 특정 시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도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기출문제를 꺼내서 한번 아무나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틀 안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시뿐만 아니라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고전시가도 마찬가지고 뭐 수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유라든지 아니면 뭐 대조나 뭐 대꾸법 이런 식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표현상의 특징의 어떤 표현법에 정의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각 표현의 구분되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설사 모르시더라도 그냥 바로 읽어보면 느낌 오실 겁니다.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교과서나 다른 데서 가르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자가 표현하려는 자신의 정서나 감정, 사상 등을 뭐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표현하는 그런 사물이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황조가 예를 들어서 뭐 저 꾀꼬리들은 정다운데 나는 외롭다 해서 저 꾀꼬리들은 나의 그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뭐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정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시의 제목은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길을 걸어가다가 강아지를 만났다. 강아지가 슬프게 우네.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크크.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강아지는 객관적 상관물일까요? 여기 나온 정의에 따르면은 내가 표현하는 자신의 정서와 감정, 사상 등을 빗대어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내가 뭐 강아지가 슬픈 거와 반대되는 느낌도 아니고 딱히, 그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아닌 것 같죠. 아니, 맞을까요? 객관적 상관물 맞을까요? 왜냐면 강아지가 슬프게 운다며 객관적 상관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헷갈리시죠? 뭐 애매하시죠, 그죠?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객관적 상관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정확히는 강아지는 객관적 상관물이 맞습니다. 자,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어떤 감정이나 의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에서만큼은요, 인간이 아닌 존재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개나 고양이 같이 어떤 동물들도 포함하고요, 시냇물, 뭐 산, 뭐 구름 이런 식으로 자연물도 전부 다 포함해서 이들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개나 고양이 아니면 뭐 구름이 뭔가 슬피 운데 얘들이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대 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얘네들이 슬픈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슬픈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화자가 그렇게 느낀 것이지, 그러니까 화자가 실제로 슬프지 않더라도 화자가 얘네 좀 표정이 슬프네 라고 느낀 것이지 실제로 그 대상이 객관적으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또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라는 그런 구문이 나온다면 이는 반드시 객관적 상관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이처럼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 표현상의 특징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정의, 즉 각각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에 정의를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객관적 상관물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온 거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제 올해 6월 문제였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격화된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인격화된 대상을 통해서 라는 요 구문 있죠. 뭐 요거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의인법을 좀 길게 풀어 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 의인법, 어디까지가 의인법이고 어디부터가 의인법이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름이 있대요. 구름이
숨을 쉬고 있다. 의인법일까요? 의인법이 아니죠. 왜? 얘는 숨을 쉬는 거는 사람이 아닌 동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화류법은 되겠지만 의인법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구름이 손을 흔들고 있다. 애매하죠, 그죠? 왜냐? 원숭이도 손이 있고 뭐 곰 같은 애들도 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손을 흔드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손 같은 것들, 또 이제 구름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런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는다. 이건 또 뭐 동물들도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사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감정이나 의지는 인간만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환하게 웃고 있다는 당연히 의인법이 될 거고요. 정확히 이제 손을 흔든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이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설명드리자면 손을 흔든다는 것은 의인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법을 정의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같이 표현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같이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같은 것은 무엇이냐? 감정이나 의지를 지녔거나 아니면 뭐 악수를 한다거나 손을 흔든다거나 그런 제스처를 전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의인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3번 말을 건네는 방식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을 건네는 방식 다 알고 계시죠? 뭐 대화법이라고도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뭐 특정 어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로 야 진짜 왜 아무도 없냐? 나 이러다가 정말 늙어 죽겠다. 아무나 좀 제발 와줘. 라는 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독백일까요? 헷갈리시죠, 그죠? 이런 것처럼 말을 건네는 방식 역시 그 구간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정확히 어떤 청자를 설정하고 건네는 것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 이꼴보다 청자가 물론 그 청자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있다는 것이 좀 느낌이 확실히 든다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점이 바로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이 문제들에서는 의인법 같은 것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게 풀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게 킬러 문항으로 또는 이게 함정 선지로 등장하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에 낚이게 되고 개념이 아무리 잘 잡혀있다 하더라도 구분짓는 선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알고 있는 표현법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건가? 내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말 그 미세한 틈이라도 내가 잘 구분을 못하는 경계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요, 반드시 그걸 정확히 알아내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하는 거죠. 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기출 위주로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정의 위주로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어떤 이 정의 그 문장을 좀 외우잖아요. 뭐 의인법은 뭐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을 외우잖아요.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다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괜찮고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요. 이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 만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게 그 구분법, 그 구분 경계만을 다룬 영상을 따로 하나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 또한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문학 현대시 파트를 좀 마무리해봤는데요. 이제 좀 많은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사실 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중 대부분은 비단 문학에서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가나 소필, 소설에서도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스케줄에 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 영상 이후에는 국어, 문학,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이제 다룬 그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문학 관련해서 좀 더 심화 공략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문학을 풀 때 보기 문제나 좀 굉장히 융합적인 문제 있죠. 2개 이상의 지문들을 주고 그 지문들을 교차해서 묻는 문제들이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문학 푸는 방식 그 원칙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적용하는 방식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에 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드린 영상을 이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